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3년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남편은 마치 끔찍한 괴물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몸에 숨겨진 비밀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편은 말없이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제게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남겼습니다. 지난 3년 저는 대체 누구와 함께 살았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29살이고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후의 행복이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나를 위해 차려진 따뜻한 밥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제 신혼 침대는 늘 한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남편 박준서 씨는 34살의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빈틈이 없고 과묵하며 남들 눈에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매일 그의 곁에 있는 저는 소름 끼치는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준서 씨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저를 피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채점해야 할 시험지가 많아서 나중에 마음 편할 때 하자.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회피가 계속되고 밤마다 제게 등을 돌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한 걸까요? 저희 두 집안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 큰 신세를 진 적이 있었기에 어른들이 결혼을 주선했을 때 제게는 거절할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준서 씨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술, 담배나 여자 문제 하나 없이 반듯한 사람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고생은 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반듯함이 매일같이 저를 죽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제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오직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비 오는 밤이면 저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고 남편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소리 죽여온 날도 있었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아끼면서도 저를 볼 때면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죠.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애 소식이 없으니 혹시 무슨 병이라도 숨기는 거 아니냐.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넌지시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단 한 번도 제게 손댄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상의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아, 남자들이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일이 힘드니 스트레스가 많겠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렴 하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더 견뎌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저희의 3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매콤한 김치찜과 소불고기, 그리고 달콤한 식혜까지 작은 집안이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까지 준서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그는 회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 특별한 날을 완전히 잊은 사람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밤 10시가 다 되도록
슬픔과 서러움을 느끼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흐트러진 셔츠와 낯선 향수 냄새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준서 씨는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말했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다음부턴 이렇게 많이 하지 마. 나 기름진 거 잘 못 먹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식혜 그릇을 바라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다가가 뒤에서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준서 씨, 아직 나 사랑해요? 준서 씨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손을 떼어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단 몇 마디 말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대체 왜 날 피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준서 씨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윽고 그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인데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 알려줄게. 준서 씨는 제게 다가와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제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마치 깊게 베인 상처를 꿰맨 것처럼 길고 흉측한 흉터가 구불구불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쇄골 아래에는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듯한 기묘한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준서 씨는 목이 맨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수술에 대해서 당신은 몰라야 했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려 했습니다. 그가 회의가 있다며 병원에 갔던 날들,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정체 모를 약들, 그가 한밤중에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던 모습,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는 피했습니다. 제대로 말해줘요.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준서 씨는 등을 돌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더 이상 평범한 남자가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습니다.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집안에 저를 홀로 남겨둔 채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천둥처럼 뇌리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미처 모든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다음날 아침 그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서명이 깔끔하게 적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준서 씨의 서재, 책상, 서랍 속에 놓인 이혼 서류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서류 위에는 그의 단정하고 신중한 필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율 안에 적힌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음 이라는 문구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부부란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아니면 그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서류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서랍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종합병원의 봉인이 찍힌 서류 봉투였고 오른쪽 상단에는 수신 박준서 내분비 생리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쥐 죽은 듯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준서 씨는 아침 일찍 나갔으니 돌아오려면 몇 시간은 더 걸릴 터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호르몬 검사 결과지와 수술 기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눈은 굵게 인쇄된 한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환자 박준서, 2018년 태국에서 남성성기 성전환 수술 3단계 완료.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빙빙 돌았습니다. 성전환 수술.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지난 3년 동안 내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 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서 영원을 맹세했던 박준서가 원래는 여자였다니. 저는 수술 기록서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를 피하던 그의 모습, 그가 비타민이라고 말했던 호르몬 약병들, 그리고 가슴에 길고 흉측한 흉터까지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하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의 완벽했던 남편은 단 한 번도 진짜 남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돌아왔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본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국 봤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겠네. 왜 숨겼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통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두려웠어. 당신이 날 경멸할까봐, 양가 부모님께서 아시면 날 괴물 취급할까봐. 난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 남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갖고 싶었지.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랑 결혼했어요? 왜 3년 동안이나 저를 이런 거짓 속에 살게 했어요? 준서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 난 아직 호르몬 치료 중이었어.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난 믿었어. 꾸준히 치료하면 다른 남자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 몸은 따라주지 않았어.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우린 단 한 번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당신에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 기대에 찬 눈으로 날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 침묵을 택한 거야. 방 안은 제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이 매력이 없다고 자책했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원인이 이런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너무나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날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있었어요? 준서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지.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어. 그 대답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칼날과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이혼, 날 버리겠다고요?
온 세상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준서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당신은 평생을 의심과 수치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여기서 멈추는 게 최선이야.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고요? 내가 지난 3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나 해요? 단 한 번의 포옹, 따뜻한 눈길 한 번을 기다렸어요. 난 그저 평범한 아내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신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군요. 준서 씨는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 떼지 마. 더는 못 참겠어.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짐을 챙겨 나갈게. 이혼 서류에는 서명만 하면 돼. 재산은 전부 당신 앞으로 남길게. 부디 날 용서해줘.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은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고독한 뒷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준서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새어들어온 불빛이 그의 창백하고 절망적인 얼굴을 비췄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눈물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모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그의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난 더 이상 평범한 남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때 서류 더미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태국 국제병원으로 보낸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신인 윤지민님을 대신하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 윤지민.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대학교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말했던, 사고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기묘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혹시 준서 씨와 지민 씨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컴퓨터로 달려가 그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숨긴 폴더에서 윤지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수십 통의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서툰 한국어로 작성된 편지였고 첫 줄의 제목은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산 지 3년이 지났어, 지민아. 하지만 난 여전히 매일 너를 그리워해. 눈물 때문에 모니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결혼은 그저 또 다른 사랑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결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랑을 위한. 저는 모니터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려 눈이 따가웠습니다. 준서 씨가 윤지민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의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매일 밤 내가 보고 싶어, 지민아. 만약 이 생에서 함께할 수 없다면 멀리서나마 네가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고 그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의 대역이었을 뿐입니다. 윤지민이라는 사람. 그가 사랑했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바꾸면서 지키려 했던 그 사람의 그림자. 저는 다시 송금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수술비 송금, 수신인, 윤지민님을 대신하여 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날짜는 2018년 11월 15일 준서 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바로 그 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소름 끼치는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준서 씨는 윤지민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대신 송금을 해야 했을까요? 윤지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몇 년 전에 짧은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여성 기자 윤지민 현장서 사망.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기자, 사망,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운명의 밤에 준서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겪은 수술에 대해서 당신은 몰라야 했어. 그리고 수술 기록서에 분명히 적혀 있던 태국에서 3단계 완료라는 문구까지. 만약 준서 씨가 단순히 성전환 수술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이식받은 것이라면 숨이 막히고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서울로 가는 첫 차를 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그 서류를 발행한 대한종합병원 뿐이었습니다. 제가 접수처 직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자 젊은 여직원은 그것을 힐끗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꽤 오래된 거네요.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초조함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얇은 파일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서류는 봉인되어 있네요. 하지만 시스템에 환자 박준서, 특이 케이스, 환자 윤지민의 기록에서 이관됨. 신체 구조 복원 수술이라고 메모가 남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누구 기록에서 이관되었다고요? 네, 환자 윤지민이요. 아마 가족이시거나 해야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박준서 씨 아내예요. 남편이 병원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 해요.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기록은 태국에서 이관된 것이라 규정상 담당 의사 선생님만 공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직접 치료하셨던 분이 김광현 박사님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강남역 근처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안경을 쓴 50대 남성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서 씨의 아내입니다. 2018년에 태국에서 박사님께 진료를 받았던 환자요. 그 수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준서 군의 아내라고? 그 친구 아직 살아있나? 네, 하지만 곧 이혼할 것 같아요. 제발, 박사님, 제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 군의 경우는 아주 특별했네. 그 해의 수술은 단순한 성전환 수술이 아니었어. 그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가슴 아래쪽 신체 대부분을 잃었지. 그때 윤지민이라는 다른 사람이 비슷한 사고로 막 세상을 떠났어. 양가 가족들이 조직 이식 및 전신 복원 수술에 동의했지. 준서 군은 목숨을 구했지만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의 신체 절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남편 몸에 윤지민의 일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뿐만이 아닐세. 김 박사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 군은 뇌의 단기 기억 영역이 손상되었고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민 양의 세포에 영향을 받게 되었지. 그래서 깨어난 후에 항상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걸세.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준서 씨는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가 이미 죽은 지민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그가 지민 씨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나요? 김 박사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지.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때로는 환자들이 장기 기증자의 기억을 느끼거나 심지어 꿈에서 보기도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가 항상 지민 양에게 애틋함과 죄책감을 느꼈을 걸세.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은 두려움과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방 안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준서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와 젊은 여자가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여자가 바로 윤지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황급히 사진을 감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찾았던 영수증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준서 씨.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광현 박사님, 만나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했어요. 당신은 살아있지만 당신 영혼의 일부는 여전히 지민 씨에게 속해 있는 거죠? 준서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 그래서 날 선택한 거군요. 내가 지민 씨와 눈빛이 닮아서. 저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난 그냥 대역이었군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 몸이, 이 심장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저는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지켜온 사랑은 결국 살아있는 한 사람과 죽은 한 사람, 두 영혼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 창밖의 빗소리가 제 흐느낌과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배신당한 한 여자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육체에 갇혀 사는 한 영혼의 비극이기도 하다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가운 집에서 밤을 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양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 같았습니다. 제 앞에는 준서 씨가 텅 빈 눈으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알았어요. 라고 말한 후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가 침실로 들어간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책상 위를 비추며 그가 미처 숨기지 못한 사진 한 장을 드러냈습니다. 준서 씨와 윤지민이라는 여자가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무언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뚝한 콧날,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눈빛. 그녀는 저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저는 준서 씨가 항상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찬장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 서랍을 뒤지다가 맨 아래 서랍, 그가 이혼 서류를 넣어두었던 바로 그곳에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가죽 표지의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 귀퉁이에 가늘게 적힌 글씨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의 일기.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풍겨왔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은 제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오늘 준서가 부산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가 수술을 마치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만 곁에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월 18일. 의사는 내 몸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준서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떠나더라도 내 일부만이라도 그와 함께 남고 싶다.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줄의 글씨는 마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쓴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내 이름을 잊지 말아줘. 지민. 저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지민은 그에게 자신의 몸을 주었고 그는 그 여자의 신체 절반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글들이 마치 준서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올 누군가를 위해 쓰인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치 떨리는 손으로 쓴 듯 더 진한 필체의 글이 있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나를 잊는다면,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 여자는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게 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글은 마치 저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창문 틈으로 불어와 일기장 페이지를 휙 넘겼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은 마치 누군가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찬장 구석에서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부드럽고 아련하며 여성스러웠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기장을 닫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때 준서 씨가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고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누가 멋대로 그거 읽으래. 저는 흠칫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지민 씨 거죠? 그녀가 죽기 전에 쓴 거잖아요. 왜 숨긴 거예요? 준서 씨는 빠르게 다가와 제 손에서 일기장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서연아, 이건 절대 읽으면 안 되는 거였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편지 한 장, 추억 하나하나를 전부 간직하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 곁에서 살았던 거예요. 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 그녀가 보여.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이런 걸 원했을 것 같냐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를 바라보자 마음속에서 기묘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육체 속에서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가짜인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마 그 자신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 지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그녀와 연락하는군요. 준서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내 휴대폰에 이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도 않아. 저는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3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우리 둘 다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 씨는 저를 보고 또 넋나간 사람처럼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연아, 맹세할게. 난 누구에게도 문자 보낸 적 없어. 이 번호는 오래전에 삭제했단 말이야. 저는 발신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 번호는 주소록에 존재하지 않았고 발신이나 수신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바로 발신 시간이었습니다. 23시 17분. 지민이 죽은 시각과 정확히 5년 후 같은 날 같은 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입김이 목덜미에 닿자 머리카락이 쭈뼛었습니다. 준서 씨는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아, 당신도 보여? 저는 그가 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그와 지민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것은 사진 속 지민의 표정이 변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정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텅 빈 눈동자로 원망과 냉기가 가득한 채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준서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지민아, 제발 날 용서해줘. 널 잊으려던 게 아니었어. 난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그를 보며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 갑자기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닫아두었던 나무 상자가 저절로 열리고 일기장이 미끄러져 나와 제 발밑에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지며 마치 피로 쓴 듯한 붉은 글씨가 페이지 한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네가 날 배신하면 나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서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당신 얼굴이.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뺨을 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싸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윤지민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입에서는 저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닷가에서의 약속 아직 기억해, 준서야. 준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와 저를 껴안았지만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니야. 당신은 그녀가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그를 뿌리쳤습니다. 눈이 서서히 풀리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망이 가득하지만 따뜻한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넌 날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전등이 꺼지고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오직 희미한 웃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절반은 나의 것, 절반은 이미 죽은 자의 것. 눈을 떴을 때 새하얀 빛이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하얀 천장, 푸른 커튼, 그리고 규칙적으로 삑삑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머릿속 마지막 장면은 새파랗게 질려 공포에 떨던 준서 씨의 얼굴과 귓가에 맴돌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넌 날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왼쪽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준서 씨를 찾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것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보자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구세요? 준서 씨는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는 강민혁, 당신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박준서 씨는 실종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실종이라니요. 강민혁 박사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웃들이 당신 집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당신은 방 한가운데에 기절해 있었고 박준서 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렸고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이 밀려왔습니다. 지민의 웃음소리, 꺼져버린 전등, 거울 속에서 변하던 내 얼굴. 저는 소름이 끼쳐 머리를 감싸쥐고 공황에 빠졌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난 지민을 봤어요. 그녀가 내 아내. 강민혁 박사가 제 어깨를 급히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강한 충격으로 인한 공황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누구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민은 제 남편의 옛 연인이었어요. 그녀는 죽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거울 속에서 그녀를 봤다고요. 머릿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혁 박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검사 결과 당신의 혈액에서 당신 남편이 성전환 수술 과정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종류의 특이 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도 아니요. 하지만 어떤 세포 변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마치 기억 동화 현상처럼 다른 DNA 소스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그냥 준서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찰이 벽과 바닥에서 그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피가 많았나요? 아주 많이요.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익숙하지만 제 것이 아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와 함께 있어, 서연아. 저는 경악하며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강민혁 박사는 황급히 호출벨을 눌렀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침대 맞은편 거울에 비친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지민과 똑같은 미소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로 달려갔지만 손이 거울에 닿는 순간 거울은 창백하고 초췌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제 모습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저를 붙잡고 팔에 안정제를 주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려지며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환자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요. 외상 후 해리성 정체감,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노란 국화 꽃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도 글씨도 없이. 저는 가만히 꽃잎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꽃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에 둔 걸까요? 저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밤의 병원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준서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서 씨,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췄습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살아 있었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준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 없어, 서연아. 제가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은 밀랍처럼 하얗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제 손은 연기처럼 투명한 그의 몸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준서 씨는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난 이미 죽었어, 서연아. 하지만 네가 내 안에 지민의 일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뭐라고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사라졌을 때 난 널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 내 피가 내 몸에 스며들었고 남겨진 세포 일부가 바로 지민의 기억 조각이었던 거야. 이제 우리 셋, 너와 나, 그리고 지민은 하나의 육체를 공유하고 있어. 저는 충격의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난 싫어. 준서 씨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원해. 지민은 내 모습으로 다시 살고 싶어해. 갑자기 머릿속에서 부드럽고 익숙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내 사람이야. 넌 그저 중간 매개체일 뿐이고. 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내게서 나가. 준서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녀의 죽음으로 내 목숨을 구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 전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아팠고 그 고통은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서연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야. 그때 뒤에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낮았습니다. 그녀가 깨어났군. 저는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서연이라고 생각해. 다시 봐. 이제 당신 눈 속에는 더 이상 당신이 없어. 저는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제 얼굴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얼굴이 아닌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윤지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떨어뜨리며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마워, 서연아. 이제 내가 쉴 차례야.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심박 측정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위로 고든 선 하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생명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자 또 다른 영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안개 낀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하얀 이불 위에 부드러운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국화 향기가 은은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침대 옆에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셨네요, 윤지민 씨.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지금 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지민 씨요. 이제 퇴원하셔도 된대요. 강민혁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전 서연이에요. 지민이 아니라 전 박준서 씨의 아내 이서연이라고요. 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이상하다는 듯 그리고 약간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하세요. 환자분 기록에는 성함이 윤지민,
30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라는 분은 저희가 찾아봤지만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저는 황급히 방구석에 걸린 거울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제 얼굴이 아닌 깊은 눈매와 긴 생머리, 그리고 마치 조롱하는 듯한 애매한 미소를 띤 지민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떨어뜨리고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녀가 아니야. 돌려줘. 내 몸을 돌려줘. 하지만 모든 외침은 고요한 공기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몇 분 후 강민혁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해요. 지민 씨,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아시잖아요. 전 지민이 아니에요. 전 서연이라고요. 박사님도 저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제가 혼란스러워한다고 하셨지만 전 모든 걸 기억해요. 강민혁 박사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마 아직 모든 걸 기억할 준비가 안 된 모양이군요. 자,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퇴원 수속을 밟아드릴게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저항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자 한자 신중하게. 서류 귀퉁이에는 환자 윤지민 심리회복치료 후 퇴원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모두들 제가 그녀라고 믿는 거죠? 그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단지 아직 인정하지 못할 뿐이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세 개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우리 딸 드디어 깨어났구나. 저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그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잖니, 지민아, 내 아빠. 지난 몇 년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다들 네가 죽었다고만 했어.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고 흐릿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딸이라고 부르던 낮은 남자의 목소리, 부엌에 밥 짓는 냄새, 작은 집 안에서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흐릿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 딸이 아니에요. 저는 서연이라고요. 저는. 하지만 그는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지민아. 어서 아빠랑 집에 가자.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저는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에는 여러 이미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 그리고 갑자기 울부짖는 저 서연의 모습으로 변하는 환영. 머릿속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더 이상 저항하지 마. 이제 넌 나야.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황급히 저를 부축하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왜 그러니? 저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민인지 서연인지 두 사람이 하나의 육체 안에서 서로를 집어삼키려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작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아득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낡은 피아노,
저와 똑같은 눈을 가진 여자의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익숙한 향수 냄새로 가득 찬 방.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민과 준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그녀의 것. 그는 내 남자야. 아니, 그는 내 남편이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의 아버지라는 남자가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반은 다정하고 반은 사납지 않았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아빠, 저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지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로 돌아왔구나. 저는 제 손이 저절로 꽉 쥐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제 의식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고마워, 서연 씨. 내가 돌아왔어. 저는 통제권을 되찾으려 울부짖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가. 하지만 제 손은 저절로 올라가 그 남자의 뺨을 쓰다듬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남자는 오열하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며 그녀의 희미한 웃음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서연. 이제 이 세상엔 지민만 남을 거야. 그날 밤 제가, 아니 지민이 낡은 침대에 누웠을 때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입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서 휴대폰이 반짝 빛나며 알림이 떴습니다. 새 메시지, 발신인, 준서, 보고 싶어, 지민아. 지민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정함과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뒤섞여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직 남겨진 내 영혼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서연아, 보여. 죽든 살든 결국 내가 이겼어.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웃음소리는 밤바람에 섞여 차가운 집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내가 돌아왔다고. 기묘한 꿈속에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으며 숨이 가빴습니다. 이른 아침의 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얼룩진 천장을 비췄습니다. 마음속에서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침대, 벽에 걸린 지민의 사진, 눈을 비볐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에 가늘고 긴 손가락,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구석의 큰 거울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에는 낯설지만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검고 긴 머리,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입가에 스치는 희미한 미소, 지민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난 아직 여기 있는데.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고 따뜻했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나는 떨리고 연약한 서연의 목소리, 다른 하나는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서연,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어. 이 몸은 내 거야. 아니, 이건 나야. 준서 씨는 내 남편이고 넌 아무 권리 없어. 그는 날 선택했어. 서연. 넌 내가 돌아오기 위해 잠시 빌린 존재일 뿐이야.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지만 제 입술은 굳게 닫힌 채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갔지만 그건 제가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세상에 익숙했던 사람의 걸음걸이. 저는 그저 내부에 갇힌 영혼이 되어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강민혁 박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몸은 좀 어떠세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듯 했습니다. 지민, 즉 제 몸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사님 덕분에요. 그냥 아직 좀 어렴풋할 뿐이에요. 제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박사가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절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저는 머릿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는 널 구한 게 아니야. 날 구했어. 서연. 하지만 제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만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혁 박사는 자리에 앉아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최종 치료 결과입니다. 당신 몸은 완전히 적응했어요. 기억에 관해서는 굳이 되찾으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두 인격이 하나로 합쳐지면 과거를 되짚는 것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잊고 싶지 않아요. 계속 살아가려면 모든 걸 기억해야 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살고 싶은 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다른 사람입니까? 그 순간 저는 지민이 흠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갇힌 제가 있는 곳으로. 저는 제 자신, 서연이 흐릿하지만 선명한 형체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보여? 서연. 의사조차도 누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넌 그저 빼앗고 있을 뿐이야. 준서 씨는 절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민은 강민혁 박사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만약 제가 준서의 비밀을 말해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박사는 살짝 놀랐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방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강민혁 박사는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리지 않으세요? 그가 매일 밤 머릿속에서 저를 부르잖아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로 준서의 목소리가 아주 작고 흐릿하며 안타깝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아, 그만 그녀를 괴롭혀. 저는 목이 메어 어둠 속에서 빠져나가려 애썼습니다. 준서 씨, 저예요. 서연이에요. 제 목소리 들려요. 하지만 지민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끊었습니다. 입 닥쳐, 서연. 이제 그는 나하고만 얘기해. 강민혁 박사는 황급히 일어나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민 씨, 진정하세요. 이건 심리적 후유증일 수 있습니다. 지민은 획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니요, 박사님. 이건 사랑의 결과예요. 그가 두 영혼을 품에 안았을 때 그가 바로 저와 서연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문을 연 거예요. 박사는 한 걸음 더 물러서며 경비원을 부르려 했지만 지민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오래 저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곧 저만 남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거울을 향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서랍을 열어 박사가 제 기억을 안정시키기 위해 먹으라고 했던 약이 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약을 전부 손바닥에 쏟아내고는 마치 보석을 감상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보여, 서연, 이 약 하나하나가 기억을 지우지. 내가 이걸 다 삼키면
넌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야. 저는 머릿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러면 너랑 나 둘 다 죽게 될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난 살아남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녀가 약을 입술로 가져가는 순간 준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아, 멈춰. 넌 지금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녀는 흠칫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준서, 너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난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하지만 난 서연을 사랑해. 네가 아니라 넌 그저 기억일 뿐이야. 그녀를 살게 해줘.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넌 날 사랑해. 넌 약속했잖아. 하지만 넌 떠났어. 이제 그녀를 놓아줘. 지민. 저는 머릿속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민의 비명이 마음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안 돼. 난 사라지지 않아. 넌 이 몸을 되찾을 수 없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돌려줘. 그 외침은 머릿속 공간을 찢었고 몸은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밖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서연이었습니다. 지민도 없었고 다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뺨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진짜 나로 돌아온 걸까? 거울 속 제 얼굴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그냥 잠들었을 뿐이야. 서연아, 너무 좋아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지민의 웃음소리가 작고 아득하게 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고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창문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들, 흐릿한 이미지들, 그리고 지민이라는 이름의 악몽까지. 저는 몸을 일으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더 이상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 대신 익숙한 나무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정말 저였습니다. 짧은 머리, 슬픔이 깃들어 있지만 분명한 눈빛, 지민의 그 비웃는 듯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작고 선명한 필체로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지민. 저는 화상을 입은 듯 손을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환각일 뿐이야. 저는 손으로 세게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피부에 직접 새긴 것처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방 안은 갑자기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바늘은 7시 7분에 멈춰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며 새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발신인 준서와 예전과 똑같은 짧은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지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말도 안 돼. 준서 씨는 사라졌어. 그가 문자를 보낼 리 없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속했잖아, 지민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저는 획 돌아봤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준서 씨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몸, 창백한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문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그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서 씨. 저는 떨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낮고 따뜻했습니다. 넌 예전 그대로구나, 지민아.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목이 꽉 메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서연이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전 지민이 아니라고요. 준서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날 속일 수는 없어. 이 몸, 이 눈빛, 전부 다 그녀의 것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죽었잖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난 죽지 않았어. 그냥 내 안에 있었을 뿐이야. 저는 계속 뒷걸음질 쳤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속삭이듯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가 돌아왔어, 서연. 이제 내가 왜 포기할 수 없었는지 알겠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내게서 나가. 준서 씨는 제 몇 걸음 앞에 서서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널 잊으려고 했어, 서연.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지민의 모습이 나를 계속 길 잃게 만들어. 이젠 나도 구별할 수가 없어. 네가 누구인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 서연이에요. 3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손댈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서류를 썼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기억나. 하지만 저항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너무 강하게 끌어당겨. 그건 그녀예요. 지민이라고요. 그녀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떨며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거울이 산산조각나며 유리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그 파편들에는 수백 개의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모두 저였지만 각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반은 다정하고 반은 원망에 차 있었으며 반은 저 서연이었고 나머지 반은 미소 짓고 있는 지민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서연, 절대 안 돼. 준서는 내 사랑 속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준서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연기처럼 제 어깨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지민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와 섞여 울렸습니다. 넌 날 떠날 수 없어. 준서, 우리는 하나의 육체잖아. 그녀는 그저 불필요한 기억일 뿐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기억이라면 내 스스로를 지워버리겠어. 그러면 너도 함께 사라지겠지. 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방 안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준서의 절규와 저, 그리고 지민의 목소리가 마치 새 영혼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너희 둘 다 내겐 고통이야. 준서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그는 내 거야. 지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해방시켜 줄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휩쓸며 창문이 활짝 열렸고 새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몸이 자유낙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하얗고 조용한 곳, 강민혁 박사가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 씨, 깨어나셨군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서연이 맞나요? 확실해요? 그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서연 씨가 맞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려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전까지는요.
손목에 아까 희미해졌던 글씨가 방금 새긴 듯 신선한 잉크처럼 다시 진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지민. 저는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맥박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민혁 박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애매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죠. 저는 그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의 안경테에 빛이 반사되는 순간, 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준서 씨가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입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가 몸을 숙여 제 귓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지민아. 나 아직 여기 있다고. 전등이 꺼지고 남은 것은 미친 듯이 뛰는 제 심장 소리와 손목 위에서 피처럼 붉게 빛나는 글씨뿐이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지민. 퇴원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골목에 위치한 그 집은 벽에 곰팡이가 얼룩져 있는 모습까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집안이 텅 비고 차가워졌다는 것, 그리고 모든 물건 위에 얇은 먼지층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마치 집 자체가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답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몇 년 전에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준서 씨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만졌습니다. 사진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액자, 같은 날짜. 하지만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은 온전히 지민으로 변해 있었고 저 서연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현실일 수 없어. 공황 상태에서 저는 찬장을 열고 서랍마다 뒤지며 낡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진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지민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적힌 아내의 이름마저 윤지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텅 빈 집 안에 외침이 울려 퍼졌고 그 메아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혁 박사였습니다. 그는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어두운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집엔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제 사진이 전부 바뀐 거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다가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 당신이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목이 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기억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강민혁은 서류를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에 외상은 없었지만 혈액에서 신경 억제제 성분이 검출됐죠. 준서 씨가 호르몬 조절을 위해 자주 주사하던 약물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실험에 이용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무슨 실험이요? 인공기억 실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서 씨가 실종되기 전 그는 한 사설 의료팀과 협력하고 있었어요. 신경세포를 통해 한 사람의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죠. 지민 씨가 원본 대상이었고 당신은 실험 대상이었고요. 그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 전 그냥 준서 씨의 아내였어요. 그런 일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강민혁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좋겠군요. 하지만 준서 씨가 직접 실험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신자 이름은 이서연, 기증자 이름은 윤지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빙빙 돌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거대한 실험의 결과였다니. 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날 그녀의 복제품으로 만든 건가요? 강민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씨는 어떻게든 지민 씨를 붙잡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유일하게 유전 코드가 적합한 사람이었죠. 당신은 제 환자였습니다. 그 해에 가벼운 사고를 당했고 기억에 손상을 입었죠. 준서 씨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박사님은 다 알면서도 침묵했군요.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밀 서류였기 때문에 공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서 씨가 사라졌으니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끝내다니요. 내 인생 전체가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끝낼 수 있죠? 강민혁은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데이터에 사본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보세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진실은 어떤 공포보다도 잔인할 테니까. 그는 USB를 책상 위에 두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실험실에서 촬영된 수많은 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준서 씨가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곳에는 의식을 잃은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지민의 기억을 서연에게 이식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나는 기억이 영혼이 아닌 세포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지민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는 의식을 잃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 하지만 너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어. 네가 깨어나면 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저는 컴퓨터를 바닥에 내던지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날 죽였어. 화면은 깨졌지만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네가 나 아직 여기 있어 지민이라는 글씨를 보게 된다면 그건 기억이 안정되었다는 신호야. 저는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글씨가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험 성공의 증표, 인식 코드였던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빗소리 속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억이 가짜라면 내가 전부 지워버릴 거야. 만약 진짜라면 당신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떨어지며 유리가 대각선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균열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반은 서연, 반은 지민.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그릇된 사랑의 산물일 뿐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USB는 여전히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저는 준서 씨의 책상 옆에 멈춰 섰습니다. 책들 사이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휘갈겨 쓴 글씨 한 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발견한다면 신경과학연구소 D동 301호로 와줘. 거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좋아, 준서. 당신이 정말 거기 있다면 내가 갈게. 그리고 이번엔 내가 이 실험을 끝낼 거야.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길 위에 자욱할 때 저는 신경과학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전체는 차갑고 하얀 벽은 매끄러웠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장부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미리 연락을 받았거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돌바닥 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1호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개인기억 실험실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준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더 마르고 머리는 이마 위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군요. 제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숨결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난 한 번도 죽은 적 없어. 서연아, 난 그저 네가 네 자신을 찾을 기회를 주기 위해 떠났을 뿐이야. 저는 다가갔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찾을 기회요?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내게 심어놓고 그걸 자신을 찾는 거라고 말하는 건가요? 날 죽은 사람의 복제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냐고요. 준서 씨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돌려 방 중앙의 큰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너머에는 작은 실험실이 있었고 안에는 한 여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예요? 그는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너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여기 서 있잖아요. 준서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몸은 저기 누워 있어. 서연.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분리된 기억의 일부,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자아일 뿐이야. 저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 전 모든 걸 느껴요. 아프고 숨쉬고 살아있다고요. 제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준서 씨는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피도 있고 숨도 쉬어. 모든 것이 너 자신에게서 복제되었으니까. 하지만 영혼, 내가 유일하게 복제할 수 없었던 그것은 여전히 저 몸 안에 있어. 너는 복제된 기억이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전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네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아. 난 지민의 마지막 기억이라도 붙잡기 위해 너를 만들었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서연의 자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할 줄은 몰랐지.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누굴 사랑한 거예요? 준서 씨, 지민, 아니면 나.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지민을 볼 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보여. 하지만 너를 볼 땐 죄책감이 느껴져. 아마 난 둘 다 사랑했고 둘 다 동시에 잃어버린 거겠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날 여기로 부른 이유는 뭐예요? 날 파괴하려고? 준서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 옆 안으로 다가가 버튼 몇 개를 눌렀습니다. 유리 너머 실험실의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널 파괴하려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려는 거지. 그는 저를 돌아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실험을 끝내고 모든 기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거야. 너도 지민도 더 이상 뒤섞이지 않게. 저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난 사라지잖아요. 알고 있어요? 준서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게 두 사람 모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울부짖으며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난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무섭단 말이에요. 날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준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 널 더 이상 이런 거짓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어. 그는 저를 밀어내고 제 옆 안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동안 제 주머니에서 USB가 떨어져 두 동강 났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번쩍이며 수많은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호스를 꽂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 이서연, 교통사고 후 깊은 혼수 상태. 두 번째 환자 윤지민, 신경세포 기증. 두 기억의 결합 프로젝트 진행 중.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전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었던 거군요. 전 그저 당신의 실험 일부였을 뿐이었어요. 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넌 진짜 사람이 되었어. 서연아, 넌 웃고 울고 사랑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았어. 넌 그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았어.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끝내야 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신경계가 붕괴되고 있어. 원본 기억이 스스로를 삭제하고 있다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두 존재 모두 죽게 될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창밖의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할게요. 만약 한 사람이 사라져야 한다면 그건 제가 될 거예요. 준서 씨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안 돼. 네가 희생할 수는 없어.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다가가 그의 뺨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전 죽는 게 아니에요. 준서 씨. 그냥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걸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저랑 약속 하나만 해줄래요? 뭐든지. 내가 사라지면 날 실수였다고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주세요. 준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목이 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서연. 그리고 나 대신 살아줘서 고마워. 저는 그를 살며시 밀어내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서 씨는 밖에 서서 떨리는 손을 스위치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준비됐어? 저는 눈물을 조용히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내게 손을 뻗었던 그날부터 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서 씨.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기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웃음소리, 그의 목소리, 푸른 하늘 아래 미소 짓는 지민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준서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실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몸도 빛도 없이 모니터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떠 있었습니다. 진짜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책상 구석에서 USB가 저절로 다시 켜지며 맑고 평온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저를 서연이나 지민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냥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만 불러주세요.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낡은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준서 씨는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을 거야, 서연. No. 그 실험실의 하얀 빛이 나를 삼킨 지 1년 후 나는 다른 도시에서 깨어났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한 국제의료센터의 심리회복치료 기록에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사고 후 심각한 기억 장애를 겪었으며 몇몇 단편적인 기억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과거는 삭제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작은 회사의 행정 직원으로 일하고 소박한 아파트를 얻었으며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서연이야. 그냥 서연일 뿐.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6월의 어느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출근길에 나는 길가의 작은 카페 앞에 멈춰섰다.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햇빛이 그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내 심장은 누군가 꽉 쥐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나와 똑같았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여자는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다. 그녀는 골목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공기 중에는 옅은 향수 냄새만이 남았다. 나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왔다. 그 냄새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다. 지민의 냄새였다. 그날 오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동네를 배회하며 그 카페를 다시 찾아가 직원에게 물었다. 오늘 아침에 흰 옷 입었던 여자요. 여기 자주 오나요? 젊은 직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지민 씨요? 매주 오셔서 창가 마지막 자리에 앉으세요. 설탕 없는 블랙커피 드시고요. 내 주변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지민이요. 근처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일하세요. 인간 기억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나는 테이블을 붙잡아야 할 정도로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신경과학연구소 301호. 그 이름은 칼날이 되어 내 과거를 꿰뚫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았다. 정말 나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복제품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연구소를 찾아갔다. 간판도 로고도 바뀌었지만 건물의 구조는 예전 그대로였다. 경비원은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나는 예전 직원인 척하며 강민혁 박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분은 이제 여기서 일 안 하세요. 경비원이 말했다. 하지만 새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함이 윤지민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 이름은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 나는 복도를 몰래 지나 301호 문을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문을 살짝 밀었다. 안의 공기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새 서류와 뇌파, 신경 유전자 사슬을 촬영한 이미지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나를 그 자리에 못 박히게 만든 것은 방 중앙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휘갈겨 쓴 글씨였다. 기억 계승 프로젝트 2단계, 안정된 개체 서연과 확장된 기억 지민의 결합.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넘겼다. 첫 줄에 굵게 인쇄된 글씨. 연구 대상, 이서연 원본 샘플. 그 아래에는 짧은 머리에 피곤한 눈빛을 한 현재의 내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다.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연구 책임자, 윤지민 박사. 첨부된 증명사진은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말도 안 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나는 획 돌아봤다. 그녀, 지민이 서 있었다. 여전히 그 미소, 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당신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당신이 한때 되고자 했던 사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완성되기 위해 남겨진 일부일 뿐이야. 미쳤어.
내가 진짜 사람이야. 난 살았고, 사랑했고, 아파했어. 당신은 그걸 빼앗을 권리가 없어. 지민은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엇으로 살았지, 서연, 누구의 기억으로. 당신의 모든 과거, 부모, 어린 시절, 준서, 전부 다 내가 버리고 온 기억의 조각들이야. 당신은 인간이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스스로가 진짜라고 착각하게 된 거지.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쏟았다. 아니야, 나에겐 영혼이 있고 감정이 있어. 난 누구의 실험 대상이 아니야. 그녀는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네가 맞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내가 틀렸거나. 하지만 우리 둘이 함께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균형을 잃게 돼.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해. 나는 경악했다.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 결합.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둘을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되돌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종자가 될 거고. 나는 출구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며 뒷걸음질 쳤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방 중앙에 큰 화면이 켜지며 두 개의 뇌파 스캔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났다. 하나는 내 이름, 하나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동기와 과정 활성화, 목표, 개체 통합.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제어판으로 달려가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다. 지민도 달려왔다. 우리 둘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같은 얼굴, 같은 눈빛, 같은 거친 숨소리를 내는 두 여자. 이러다 둘 다 파괴될 거야. 내가 소리쳤다. 아니, 너만. 지민이 소리치며 제어 버튼을 강하게 눌렀다. 푸른 빛이 방 전체를 뒤덮었다. 기계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머리가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기억, 감정, 준서의 부름, 나의 울음.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뒤섞였다. 그리고 어둠이 내렸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했다. 의자에는 한 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나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거울을 보았다. 그 안에서 얼굴의 절반은 미소 짓고 절반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두 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울렸다. 나는 서연이야. 나는 지민이야.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복도에서 자동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통합 실험 완료. 대상, 안정 상태에 도달.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쩌면 마침내 우리 둘 다 하나의 몸 안에서 존재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연구소를 떠날 때 햇빛이 얼굴을 비추는 순간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부터 내가 둘의 목까지 살아갈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서연의 미소인지 지민의 미소인지는 알 수 없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넘어와 내가 앉아있는 작은 방의 벽에 서서히 번지는 빗줄기를 비췄다. 연구소를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모든 것은 끝났지만 내 안에 남은 기억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건드리면 욱신거렸다. 나는 여전히 교회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삶. 더 이상 악몽도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서연인지 지민인지 구분하려 애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나 두 개의 기억, 두 개의 슬픔, 두 개의 사랑을 모두 품은 사람이었다. 오후에 책을 정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목을 만지곤 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지민이라는 글씨가 나타났던 곳. 그 흔적은 마치 존재한 적 없다는 듯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짜였음을 알고 있었다. 초가을의 어느 아침, 낡은 서가를 정리하고 있을 때 관장님이 내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누군가 오래전에 맡겨둔 것이라고 했다. 발신인은 없고 수신인만 적혀 있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서연에게.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익숙한 필체의 작은 종이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아주 먼 곳으로 떠났을 거야. 나는 과학과 사랑의 경계 속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 적 없어. 너는 내가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결과였어. 내가 내게 가르쳐 줬으니까. 기억은 복제할 수 있지만 감정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지민과 나의 목까지 사라져. 내 자신으로 사라져.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사랑했던 너로 주소도 날짜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필체가 준서의 것임을 알았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마지막 몇 줄을 번지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자신의 믿음에 갇힌 희생자였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붙잡으려다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나는 종이를 접어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두는 낡은 일기장 작은 칸에 넣었다. 일기장의 글들은 더 이상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타인과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평온한 얼굴, 낯설게 부드러운 눈빛, 가벼운 미소, 서연도, 지민도 아닌 부서짐과 거짓, 상실을 겪고 일어서기를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 앞에 향 하나를 피웠다. 내가 유일하게 간직한 사진. 연구소 문 앞에서 찍은 준서와 나의 사진. 그가 기억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던 첫날.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하고 아련했다. 나는 작별 인사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준서 씨.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 향 연기가 작별 인사처럼 가볍게 피어올랐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어떤 목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나와 그녀가 아닌 오직 규칙적으로 뛰는 하나의 심장 소리뿐. 나는 지민 역시 평안을 찾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안의 악몽이 아닌 부드러운 기억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살아갔다. 작은 것들에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는 블랙커피 한 잔을 내린다. 쌉쌀하고 향긋한 냄새가 퍼진다. 나는 여전히 예전에 지민을 만났던 그 카페에 들른다. 직원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며 익숙한 미소로 나를 맞이한다. 여전히 블랙커피 드시죠?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네, 그대로요. 설탕 없이. 나는 깨달았다. 어떤 것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것들은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마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어쩌면 누구의 인생에나 자신과 실수와 상처와 마주해야 하는 어떤 301호가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는 도망치기를, 누군가는 있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걸어 나오기를 선택했다. 누구도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지만 누구든 용기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 며칠 후 나는 준서의 편지를 들고 우체국으로 가 그가 일했던 주소로 붙였다. 누군가 받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진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직원이 물었다. 받는 분이 누구시죠? 나는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제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요. 나는 돌아서서 거리로 나왔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햇살 냄새와 첫 계절의 꽃향기를 실어날랐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기분이었. 길고 고통스러웠던 그 여정이 마침내 여기서 끝났음을 알았다.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익숙한 속삭임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민의 것도 준서의 것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목소리였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나는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갔다. 인생은 기억을 빼앗을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다. 나는 한때
한 실수의 희생자였지만 이제는 소박한 진실의 증인이 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억은 없고 용감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진실에 저 멀리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내 안의 모든 상처는 아물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온하게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삶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